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감사에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세계보건기구가 그동안 이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언급을 굉장히 자제해 왔었는데 이번에 결국 팬데믹의 위협이 현실화됐다. 이런 경고를 내놨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팬데믹은 세계보건기구가 분류한 전염병의 위험도 6단계 중에서 최고 경고 등급인 6단계에 해당하는 상태로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현지 시각으로 9일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 팬데믹의 위협이 매우 현실화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하지만 이는 통제할 수 있는 역사상 최초의 팬데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주말 동안 100개국에서 보고한 코로나19 사례가 10만 건을 돌파했다. 그러나 결정적이고 조기 대처로 코로나19를 늦추고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국에서 보고된 8만 명의 확진자 가운데 70% 이상이 회복돼 퇴원했다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무총장은 모든 국가는 코로나19를 통제하고 억제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취해야 한다면서 한국도 신규 확진자가 줄고 있고 이는 접촉자를 찾아서 격리하는 조치가 효과를 거뒀기 때문이라고 분석한 뒤에 모든 국가가 휴교나 대규모 집회 취소 등 공격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네. 한편 미국의 CNN 방송은 왜 CNN은 코로나19 상황을 팬데믹으로 부르기로 했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면서 선제적으로 팬데믹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수많은 전염병 학자들과 공중보건 전문가들이 세계가 이미 팬데믹을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며 바이러스가 질환이나 사망을 유발하는지 또 사람 간 전염이 되는지 전 세계 확산의 증거가 있는지 등 이 세 가지 기준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이 유럽 대륙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사망자가 중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데 전국적으로 이동 제한 조처가 내려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탈리아 보건당국에 따르면 9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전국 누적 확진자 수가 9,172명, 사망자는 463명에 달해서 중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데요.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9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이탈리아가 가장 어두운 시간에 처했다면서 다음 달 3일까지 이동 제한령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따라서 전국 모든 사람들이 직접 출퇴근이나 응급 상황 이외에는 집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 전국의 모든 문화 공공시설도 폐쇄가 되고 음식점 등은 영업을 허용하되 고객 간 최소 1m 이상의 안전거리를 지켜야 합니다. 이번 조처에 따라서 오는 15일까지인 전국의 휴교령도 다음 달 3일까지로 자연스럽게 연장이 되고요. 또 그동안 무관중 경기를 지속해오던 프로축구리그 세리에 A를 비롯한 모든 스포츠 경기를 중단시켰습니다. 예. 한편 앞서서 이탈리아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교도소 내 가족면회를 금지하고 1일 외출자 수를 제한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에 북부 모데나, 로마, 피렌체, 밀라노 등 전역 교도소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고 폭력 사태가 발생을 해서 7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탈리아 남부 도시 포자 교도소에서는 9일 오전에 폭동이 일어나서 수용자 20여 명이 교도소 철문을 부수고 탈옥해서 경찰이 수색 중에 있기도 합니다. 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지금 굉장히 상황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수출 가격을 내리고 증산을 결정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결정 이전에 사실 지난 5일과 6일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 회원 14개국과 러시아 등 10개 주요 산유국의 연합체인 오펙 플러스가 오스트리아 빈에서 원유 수요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감산을 논의하는 회의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러시아가 감산할 이유가 없다면서 반대하면서 이 회의가 결렬이 됐고 산유국들은 오는 4월부터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원유를 생산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제 이 결정이 떨어지고 나서 곧바로 사우디의 국영 석유 기업인 아람코가 10일부터 하루 1,000만 배럴까지 산유량을 증산하기로 하고
이미 4월 아랍 경질유 선적분의 공식 판매 가격을 아시아에 대해서는 $6, 미국과 유럽에 대해서는 각각 $7와 $8씩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국제유가가 30% 폭락하면서 1990년대 초 걸프전 이후 최대 낙폭으로 추락을 했는데요. 이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 세계 산유량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1위 산유국은 사우디고 2위는 미국, 3위는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이 산유국들의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유가가, 그러니까 꼭 유지돼야 될 유가가 사우디는 배럴당 $78, 아랍에미리트는 $68, 이라크는 $59입니다. 네. 이 국가 재정의 대부분을 석유에 의존하고 있는 사우디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고유가가 유지돼야 유리한 것이 사실인데요. 네네. 그런 사우디가 왜 갑자기 가격을 다운시키고 등산을 결정을 했느냐. 이 사우디가 사실 오펙을 주도하면서 쿼터보다, 그러니까 정해진 양보다 훨씬 더 많은 감산을 이행해온 사이에 정작 러시아는 첫 감산 합의가 있었던 2016년 4분기 이후 원유 수출로 하루 평균 1억 7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천억 원 이상을 더 벌어들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우디 당국자는 이번 가격 조정이 러시아의 시장 점유율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조처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고요. 뉴욕타임즈는 사우디의 가격 인하는 이 오펙의 대규모 감산을 거부한 러시아에 대한 극적인 보복 조치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유가 하락을 감수하면서까지 증산을 결정한 뭐 또 다른 의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미국 CNN 비즈니스는 러시아가 감산을 거부한 것은 가장 큰 경쟁자인 미국의 셰일 석유 생산자들의 성장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사실 사우디 역시 같은 이유로 증산을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미국을 겨냥을 한 거죠. 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사실 사우디아라비아와 또 셰일 석유 양산에 들어간 미국 사이에 원유 시장 패권 다툼으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에서 무려 $20 선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을 제외한 산유국들은 사실 계속해서 감산을 하면 유가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지만, 감산된 양만큼 미국이 셰일 석유를 증산하게 되면 결국 미국의 점유율만 높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따라서 산유국들이 경쟁적으로 증산을 해서 유가는 비록 떨어지더라도 결국에는 뭐 생산 단가가 낮은 거대 산유국들은 살아남을 것이고, 이 고비용이 들어가는 미국의 셰일 석유는 이 저유가를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해서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는 수순을 택한 건데요. 네. 미국이 셰일 석유로 최대 산유국으로 떠올랐지만 사실 여전히 소비량과 수입국에서는 세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양을 소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유국들은 사실 미국이 많은 에너지를 스스로 이렇게 자립해서 자급자족하는 것을 별로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이 더 많은 에너지를, 그러니까 석유를 산유국들로부터 수입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증산을 해서라도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이 설 자리를 조금 빼앗겠다라는 얘기지만, 문제는 사실 셰일 석유를 채굴하는 기술도 발전하고 있고요. 최근에 대규모의 신규 매장 지역도 발견된 상태여서 이 산유국들의 의도대로 흘러갈지는 제 의문인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번 사우디의 결정이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 살만 빈 압둘라지즈 국왕의 아들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석유 의존도를 사실 줄이기 위해서 비전 2030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네. 이게 뭐냐면은 2030년까지 비석유 부문의 산업을 발전시켜서 국가 재정의 다양화를 추구하고 해외 투자를 끌어와서 사우디의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경제 개혁안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결국 재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증산 역시 이 재정 수요를 맞추기 위한 선택이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네. 게다가 내부적으로 왕위 계승을 위한 작업들 역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일 이 살만 국왕의 남동생이자 무함마드 왕세자의 삼촌인 아흐메드 빈 압둘라지즈 왕자와 또 그의 아들, 또 전 왕세자인 무함마드 빈 나예프 왕자와 또 그의 이복형 등
왕실 고위 인사 4명이 쿠데타 모의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여기에 내무부 관료, 육군 고위 장성 수십 명도 쿠데타 시도에 동조했다는 혐의로 검거가 됐는데요. 이건 무슨 얘기냐? 이 무함마드 왕세자가 자신의 왕위 계승에 어떤 그 견제 세력이 될 만한 세력들을 일단 다 일거에 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중동 전문 매체인 미들이스트 아이는 현지 시각으로 8일 34세인 무함마드 왕세자가 오는 11월 수도 리야드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왕위 계승 무대로 삼고 싶어한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간에는 친해인 살만 국왕을 대신해서 이미 무함마드 왕세자가 실권을 행사를 하고 있고 또 살만 국왕이 살아있을 때 양위를 하도록 할 계획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무함마드 왕세자는 지난 2017년 11월에도 수백 명의 왕족과 부유한 사업자들을 체포해서 리츠칼튼 호텔에 가둬두고 각종 혐의를 씌워서 재산을 몰수한 적이 있습니다. 네. 내용을 들어보니 사우디 왕실 혼란도 당분간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자,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쿠시마의 방사능 재오염이 심각하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이 대염 작업을 잘해서 방사능 수치 자체가 떨어졌다라고 광고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국제환경보호단체인 그린피스 재팬이 지난해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후쿠시마현 일대의 방사선량을 조사한 보고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태풍 하기비스가 휩쓸고 간 후쿠시마에서 빗물이 흘러간 곳에서 방사선량이 주변 평균보다 몇 배 높은 닷새 핫스폿이 확인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 태풍 때문에 사실 방사능이 더 많이 퍼졌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네네. 일본 정부는 이 태풍 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대피를 시켰다가 이제 방사선이 어느 정도 제염이 됐기 때문에 귀환을 해도 된다라고 이제 허락을 했는데 문제는 이런 마을들 중에서 나미에 마을에서 조사 지역 5,581곳 가운데 대방과 도로의 99%가 여전히 높은 방사선 수치를 기록을 한 겁니다. 그리고 특히 성화봉송 출발 지점인 제이빌리지 주차장 지표면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보다 최대 1,775배 높은 방사선량이 확인이 돼서 당국이 재차 재염을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제이빌리지가 어떤 곳이냐면은 일본 축구 대표팀의 훈련센터입니다. 2011년에 그 대지진 당시 원전 폭발 사고로 폐쇄가 됐다가 재건 작업을 통해서 2018년 9월에 일반에 재공개가 됐고요. 그리고 오는 26일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쿄올림픽 성화 릴레이 출발식이 열릴 예정인 굉장히 상징적인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곳의 방사능 오염 수치가 전혀 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게다가 이 야구와 스포츠볼이 열리는 이 후쿠시마 아즈마 야구장 인근 도로에서도 일본 정부가 내세웠던 목표치보다 여전히 2배 이상 높은 방사선량이 측정이 됐는데요. 그린피스는 일본 내 방사선 오염 상황이 아직도 통제되고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경고를 무시하고 올림픽 개최를 강행하는 것은 결국 일본 정부의 자충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